안녕하세요. 최윤정입니다. 오늘은 베토벤의 영화를 갖고 왔어요. 불멸의 연인, 시련에 맞서는 방법. 베토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청력 손실이잖아요. 네, 청력을 손실했다는 거, 작곡가한테서 청력이 없다는 거. 네, 이 손실된 거는 마치 그 화가가 앞을 못 보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네, 뭐 들어야지 음을 맞추고 작곡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그 작품과 정말 훌륭한 그런 음악을 선사를 해줬잖아요. 그 베토벤의 삶과 음악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사조가 고전파예요. 예, 근데 이제 사실 베토벤은 고전에도 속하지만 낭만의 문을 연 장본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형식에 치우쳤던 고전파이기도 하면서 말년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곡들, 낭만파 그런 그 작곡가로는 뭐 슈만도 있을 테고 슈베르트도 있고 또 유명한 피아노의 시인 쇼팽도 있겠죠. 그런 고전파에서 이제 낭만파의 문을 열어준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한 그런 음악가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이제 베토벤은 보면 독일 출생을 했고요. 57세에 죽었어요. 근데 사인은 이제 베토벤이 죽고 나서 하루 지나고 나서 그 어린 음악가가 머리카락을 가져갔어요. 나중에 후에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일반 사람들의 100배가 넘는 납성분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고향에서 뭐 민물고기를 좋아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사업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산업이, 그러니까 그런 물에 뭐 납성분이 있겠죠. 그런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추측들도 하는데 지금 죽은 지가 250년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일부는 허구예요. 일부는 사실이고 이게 다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이 돼 있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참고해 보면서 들으시면 좋고, 유년 시절을 보면은 너무 불쌍하게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죠. 유명하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로부터 구타당하면서 피아노를 배운 베토벤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을 때 베토벤의 어린 시절은 흑수저 출신이고, 어머니는 기독교 좀 신실하게 믿었지만 1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는 20대 초반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제들을 케어해야만 했죠. 네, 유년 시절을 되게 힘들게 보낸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성악가였거든요. 할아버지는 궁정 지휘자였어요. 그럼에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귀족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귀족과 평민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귀족으로 되고 싶은 어떤 귀족 코스프레라고 할까요? 그런 행동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부터 베토벤의 인생은 좀 슬픈 사연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음악 인생도 아까 말했듯이 청력 손실. 그럼 내가 어떻게 작곡을 했을까? 근데 여러분, 어딘가 하나가요, 이게 장애가 생기면 다른 기능들이 너무나 많은 뛰어난 감각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모두 온몸의 세포들이 다 살아나겠죠. 감각에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어요. 그래서 메트로놈이라고 멜첼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눈에 보이는 박자계를 만들어서 선물을 해줍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작곡을 또 전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메트로놈이라고 하죠. 그거의 시초가 이제 멜첼이 만든 그 메트로놈이고요. 그런 음악 인생. 그러니까 그 감각에 항상 의존하는 거여서 어느 정도냐면 입에다 이렇게 쇠막대기를 물어가지고 피아노 건반을 누르잖아요. 근데 모든 음은 그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있다면 도를 쳤을 때 그 떨리는 음과 그 감각과 미를 쳤을 때 그 음이 다르대요. 그 떨리는 게, 그러니까 그런 감각에 의존해서 떨리는 그걸 의존해가지고 작곡을 한 거예요. 천재죠, 진짜. 그렇게 해서 베토벤 음악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베토벤 인생에서 진짜 3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이 연인들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을까 할 정도의 그런 연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연인들이 좀 몰입돼 있었고, 40대 후반부터는 뭐 소탈하게 살았다고 해요. 뭐 거의 뭐 조카 칼에게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옷도 허름하게 입고 심지어는 노숙자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만년의 인생은 정말 쓸쓸하게, 모든 천재들, 예술가들이 그랬듯이 베토벤 역시 좀 쓸쓸한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베토벤 평전이라는 박형규 님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베토벤은 못난 집구석 출신이다. 부모도 못났고 형제도 못났다. 갈등과 분노의 인간이었고 현실과 이상의 갈등 속에서 분노하고 반항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어둡고 격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토벤 음악이 웅장하죠. 웅장한 음악도 있고 굉장히 그 솜사탕처럼 녹는 그런 멋있는 음악도 있어요. 여러분 많이 아는 거 엘리제를 위하여 따라라라라라라라 예, 엄청 유명하죠. 전 세계에 베토벤은 몰라도 이 음악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인생이 슬프고 가혹한 싸움이었다라고 해요. 왜냐면은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베토벤이 장남인데 7을 낳는데 그중에 3만 살아남은 거예요. 예전에는 결핵이라든지 뭐 무슨 병으로 아기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베토벤도 형제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중에 3명이 살아남았는데 나머지들은 아빠가 봤을 때 별로 음악적인 재능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토벤은 굉장히 음악적인 재능이 특출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모차르트가 또 한참 신동으로 과거의 모차르트였죠. 그 당시에 모차르트랑 나이 차이가 꽤 좀 나요. 베토벤이 훨씬 어려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모차르트를 신동으로 내세워서 막 거기서도 이제 그 빈에서 음악회 할 때 모차르트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아기를 내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인 베토벤 아버지도 그런 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한테 예. 그 신동이라고 이제 속이죠.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를 세워요. 6살로 속여요. 8살이었는데 6살로 속여서 무대에 세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항상 아빠한테 맞고서 뭐 연습하고 맞고서 항상 주눅 들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물론 음악적인 재능은 있지만 갑자기 생판 모르는 너무나 그 평상시 무대와하고 다른 그런 자리에 섰을 때 어린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무대에 실패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토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치고 그냥 가만히 얼음땡 이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아빠한테 구타를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이 정말 베토벤 아버지가 이렇게 심하게 구타를 했을까라는 의문은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제 영화를 해야 되니까 재밌게 끌고 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폭군이면서 술주정뱅이면서 베토벤을 나몰라라 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사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그냥 베토벤 인생은 슬프고 가혹한 싸움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또 베토벤 하면은 이제 이렇게 베토벤 스스로가 이야기를 해요. 나는 왜 작곡하는가? 네. 작곡은 내가 갖고 있는 마음속의 모든 것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음악은 사람의 정신으로부터 불꽃을 뿜어올리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춤동작을 하는 안무가도 그렇고 건축하는 건축사도 그렇고 뭐 어떤 예술을 하는 활동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베토벤의 음악도 그의 사상과 정신이 모든 게 녹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예요. 베토벤이 굉장히 심성이 착해요.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 마음속을 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베토벤은 평민이었어요. 귀족이 되고 싶지만 귀족을 되게 동경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막 흉내내보고 귀족들이 읽는 책, 귀족들이 뭐 하는 그런 모든 걸 흉내냈지만 본인의 신분은 역시 평민이거든요. 이 당시에 작곡가들은 귀족한테 예속되어 있었어요. 근데 베토벤 이후부터 베토벤은 귀족하고 동등한 입장을 취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정말 후세의 음악인들을 위해서 하나의 발판을 마련해 준 거예요. 항상 어떤 귀족의 어떤 노예 같은 그렇게 심부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등한 대우, 음악가의 위치를 확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역사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후세 음악가들이 편하게 작곡을 전념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술을 만들었어요. 많은 작곡을 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는 그 평등을 꿈꿨어요. 왜 우리 한국에서도 예전에 노비 뭐 이런 거 그 신분의 차이 때문에 많은 괴로움이 있었잖아요. 베토벤 역시 내가 평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거를 구별 지어진 사회였기 때문에 항상 그 평등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에 심취했었고 나폴레옹이 배신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마음에 상처도 받았고 그랬죠. 또 그 서양 음악사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이든 고전 시대 트로이카 하면 이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있는데 이제 하이든의 어떤 정신을 물려받아서 모차르트의 그 섬세하고 그런 통통 튀는 그런 음악을 물려받아서 베토벤이 승화시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인 것처럼 하이든처럼 활기찬 것도 아니고 모차르트 같이 유쾌한 것도 아닌 어떤 거칠고 섬찟한 것이다. 베토벤은 자신의 음악 색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귀족들의 어떤 입맛에 맞추는 작곡을 했다면 베토벤은 자신의 음악을
네, 창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낭만시대의 문을 연, 낭만시대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작곡가들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을 넣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베토벤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화에서 거의 처음 장면이 이제 베토벤 장례식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그 베토벤을 추종했던 쉰들러라는 인물이 이렇게 네, 말을 합니다. 삶의 시련은 그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그의 음악은 예술로 승화되었다. 단지 음악만이 그의 막힌 귀에 속삭일 수 있었다. 그는 늘 음악을 가슴에 지니고 다녔다. 오늘 주제가 시련에 맞서는 방법이잖아요. 네, 베토벤이 그 모든 시련, 어릴 때부터 받았던 어떤 시련들, 본인의 그런 신분의 차이, 많은 아가씨들을 사랑하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었지만 반대에 부딪히면서 겪었던 그런 많은 시련들을 뭘로 승화시켰냐면 음악이에요. 거기로 도망을 치고 안식처가 됐고 거기에서 안주를 했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베토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영화도 이제 그런 주제로 쭉 흘러가고 있어요. 예, 첫 장면이 아까 말한 것처럼 네, 관이 나오죠. 음악이 운명교향곡 빰빰빰빰 많이 아시죠? 운명은 이처럼 문을 두드린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한 건 아니래요. 근데 이런 말 했고 그다음에 이 당시의 장례식은요. 귀족만 이렇게 좀 성대하게 치렀어요. 근데 이 장례식은 시민들을 위한 행사였어요. 베토벤이 죽은 지 3일 후에 장례를 치렀는데요. 왜냐면은 그 유럽 전 세계에 있는 곳곳에 유명 인사들이 베토벤의 장례식을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이 당시에 유명했거든요. 그리고 그 베토벤이 죽은 그 집에서부터 장지까지 거리가 500m밖에 안 되는데 거의 2시간 동안 행렬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인파들 때문에. 그리고 200대의 마차가 뒤를 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행렬이었죠. 2만 명의 인파가 몰렸고 정말 성대한 그 장례식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베토벤이 이렇게 그 장면의 첫 장면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추모의 글을 읽는데요. 그 쉰들러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추모의 글을 읽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은 그의 정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냉담하다는 말을 들었고 그는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고 상처받기 쉬운 예리한 칼날 같은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예리한 칼날. 비유가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예. 이건 아마 이제 영화 속에서 각색을 해서 그 시나리오가 나왔을 텐데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리한 칼날은 남을 쉽게 찌를 수도 있어요. 아주 살짝만 해도 싹 베잖아요. 우리 예리한 칼날은. 근데 또 예리한 칼날은 그만큼 쉽게 칼날이 나가요. 예. 베토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이제 그 이유가 쭉쭉 나오긴 하는데, 야, 이런 인물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례식 치르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끝나고 나서 베토벤 이제 유서 같은 게 막 발견이 되는데 이제 2개가 유서가 발견이 돼요. 하나는 1802년에 쓴 할리겐슈타트 유서라고 동생들에게 이제 그 당시 1802년 정도면은 이제 그 사랑하는 여인하고 이제 억지로 헤어졌고 그러니까 고통이 있죠. 그 다음에 20대 후반부터 기병을 앓았다고 해요. 청력이 손상이 됐고 많이. 그러니까 항상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오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시련도 있고 기병은 계속 안 좋아서 이제 그런 음이 안 들리고 이런 모든 괴로운 고통, 자살하려고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래서 유서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유서의 첫머리에 제 유서 동생들한테 쓴 유서인데요. 제가 그거 읽어드릴게요. 참 여린 사람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오, 너희들은 나를 저기에 차고 사람들을 혐오하는 고집쟁이로 여기고 또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그런 일인지 모르고 있다. 겉으로 그렇게 보이게 된 원인을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가슴속에 따뜻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뿐이랴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을 성취하려는 갈망 또한 끊임없이 불태웠다. 이게 이제 첫 구절이에요. 이게 본인이 아는 거예요. 굉장히 여리고 내 실에 찾고. 근데 이제 알려줄 수 없는 것, 나의 병을 알려줄 수 없는 것도 이제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가 발견됐고요. 하나의 편지가 있어요. 불멸의 연인에게 붙이는 편지인데 이 편지 내용이 이래요. 되게 아주 달달한 말이죠. 나의 천사이자 전부이며 나의 분신이여. 뭐 이러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고통이 없으련마. 뭐 이러면서 굉장히 달달한 그런 찬사를 이제 보내는 편지인데 이 불멸의 연인의 편지가 왜 중요하냐면 내 모든 걸 이 여인에게 바치겠다라는 말 때문에 이제 쉰들러가 이 여인을 찾아 나섭니다. 네. 어디를 찾아 나서냐면 호텔에 이제 나와요. 칼스버드라는 호텔에 이제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단지 하나는 필체밖에 없어요.
그 불멸의 연인 그 필체 어떻게 이름 써 있는 어떤 그 필체밖에 없어요. 그 필체를 찾으면서 이제 그 카운터에 가가지고 이 필체를 본 적 있냐, 뭐 이 불멸의 연인이 있냐, 뭐 이런 막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베토벤을 아냐 물어보니까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전에 어떤 여자가 여기 왔었대요. 그 이후에 베토벤이 왔는데 이미 그 여자가 떠난 후에 베토벤이 왔고 베토벤이 네, 그 정보를 이제 갖고 와요. 여기서는 그게 불멸의 연인 편지죠. 그 갖고 왔는데 이 여자가 그걸 안 보고 그냥 간 거예요. 베토벤이 와서 여자가 없으니까 기다리다 여자는 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안에 있는 모든 집기를 깨부시고 그래서 자기는 보상을 못 받고 있다 막 투덜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장면인데요. 베토벤이 지금 오자마자 없잖아요. 기다리라고 한 그 여자가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집기를 다 부시는 거예요. 창문으로 던지고 뭐 침대도 부시고 액자도 부시고 다 부시고 나서 허탈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뒷부분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이제 카메라가. 네, 여기 보면은 로망 롤랑이라는 사람이 베토벤의 생애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 아주 적절한 비유가 나와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끊임없이 열렬한 사랑을 품고 행복을 꿈꾸다가 곧 실망하고 쓰디쓴 괴로움을 맛보곤 하였다. 아주 적절하죠. 굉장히 기대를 품고 왔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려고. 근데 그 여인은 떠났네요. 근데 베토벤은 화가 이게 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 부시고 나서 예, 이제 허탈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 가장 여린 사람은 굉장히 상처를 받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화를 더 많이 내요. 예, 그런 장면이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베토벤 연인들. 전 진짜 이걸 제가 이제 베토벤 전기를 쭉 보면서 느낀 건데 이 연인들 그냥 베토벤의 그런 어떤 연애사를 그냥 딱 네 글자로 한다면 너무 많음이에요. 너무 많음 진짜. 어쩜 그렇게 여자들이 많았는지. 예, 일단 특징이 있어요. 일단 귀족이에요. 그리고 이뻐요. 베토벤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도무지 아름다운 것은 사랑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나를 사랑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아름다움을 굉장히 밝힌 그런 베토벤이고 그리고 아름답고 뭐 귀족이기만 했냐?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그 지적인 소양도 있었어요. 음악을 알 수 있고 본인과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죠. 그러면서 이런 수많은 귀족의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사창가도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뭐 그 당시에는 정신적인 사랑, 뭐 육체적인 사랑 따로 있어서 그게 하나의 문화였다고도 하는데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세대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 영화에서는 3명이 등장을 해요. 줄리에타 귀차르디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에르도디라는 부인,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나라는 베토벤의 그 남동생의 와이프가 이제 3명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순서가 3명이 되는데 원래는요, 지금은 예전에는 그 쉰들러 아까 말한 추종자가 베토벤이 죽고 나서는 줄리에타 귀차르디가 불멸의 연인이다라고 소문을 막 내고 다녔대요. 근데 역사가들이 조사를 하고 학자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 지금은요, 요세피네하고 저 테레제는 친자매간이거든요. 그리고 줄리에타는 이제 사촌이에요. 그래서 요세피네하고 테레제 저 둘 중에 요세피네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요세피네는 굉장히 예뻤대요. 예, 테레제의 동생이었어요. 근데 그 요세피네는 좀 불우한 삶을 살다 간 여인이었어요. 원래 애 셋 있는 어떤 그 귀족하고 결혼을 했다가 다시 또 애 넷을 낳는데 애 넷을 또 두고서 다른 남자랑 또 전 남편이 죽어가지고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고 또 힘들게 살고 성격 파탄자까지 돼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불우한 삶을 42살에 일찍 세상을 뜬 불우한 여인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여인이죠. 줄리에타 귀차르디. 네,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영화에서는 처음 만나는 장면을 나오는데 여기 비창이 음악이 울려 퍼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왼쪽 앞에 두 여자가 앉아 있죠. 하나는 요세피네, 하나는 테레제예요. 그러니까 그 친자매 둘이 앉아 있는데 이 영화에서 보시면은 저 요세피네인지 그렇게 막 그 음악을 들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막 가슴 벅찬 감동, 막 그 가슴 속에 막 희열을 가득 담고 막 감동받아가 어쩔 줄 몰라 몸을 막 들썩이니까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누르는 거죠. 네, 다들 흥분 그만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요새 그런 그 아이돌 가수들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시끄럽잖아요. 경찰도 막 있고
예, 근데 클래식은 그런 건 없어요. 가슴 속에서 좀 불타오르는 그 가슴을 끌어안고 그리고 집에 조용히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품이 있는 네. 예, 이 당시 그 귀족들의 문화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들썩이지만 네, 절대로 막 박수를 치거나 막 뭐 환호를 하거나 뭐 휘파람 불거나 하지 않아요. 막 가슴을 끌어내리면서 막 이렇게 감동을 받죠. 네, 그러면서 이제 쉰들러가 이 줄리에타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당시 이제 나이가 많고 줄리에타가 회상을 하죠. 그의 음악을 이제 들은 거예요. 처음에 딱 들었는데 정말 저 기절하기 일보 직전인 자세로 이렇게 딱 눕는 장면이 나와요. 비창 소나타 이제 2악장이 울려 퍼지는데 자기는 그 음악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들이 요세피네랑 테레제가 뭐 베토벤이라는 작곡가가 끝내줘 막 이러니까 이제 구경을 한번 온 거죠. 음악 듣고 이제 기절한 거죠. 진짜 기절하기 일보 직전으로. 이때 이제 영화에서는 베토벤을 만나요. 베토벤이 내가 너의 피아노 레슨 선생님이 되어줄게. 뭐 이러면서 이제 둘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줄리에타하고의 이제 만남이었고요. 네. 비창 소나타가 굉장히 유명해요. 이 당시에 귀가 거의 안 들렸거든요. 많이. 네. 그러니까 이게 20대 한 26살, 26살 정도부터 귀가 안 좋은 거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거의 안 들리다시피 했는데도 이런 비창 소나타라는 걸작을 내어놓았는데요. 이런 말을 하죠. 고뇌는 이미 그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죠? 귓병이 계속 발작을 했고 계속 윙윙거려요. 우리 살다가 조금만 귀에서 소리가 나도 무섭잖아요. 근데 24시간 내내 귀에서 윙윙거려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거기다가 작곡을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청각이 자꾸 무디고 불구자고 그리고 남한테 알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남을 피하겠죠. 일단 사람을 피하고 보는 거예요. 야, 알면 안 되니까. 왜냐면은 적들이 있잖아요. 그럼 소문나면 그 당시에는 또 매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먹고 살기가 막막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생사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비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비밀을 안고 거기다가 사랑하는 여인들은 계속해서 본인을 떠나고 뭐 이런 어려운 상황을 계속 겪고 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여기 영화에서는 줄리아가 왜 유명하냐면은 월광 소나타를 헌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월광 소나타를 줄리에타를 위해서 쓴 거는 아니래요. 다른 곡을 이제 줬었는데 그 다른 곡을 누군가에게 바로 헌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뺏어서 다른 사람 주고 그동안에 자기가 본인이 작곡하고 있었던 월광 소나타를 줄리에타에게 헌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줄리에타가 되게 유명한 그 이제 이런 사연의 주인공이 됐죠. 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아버지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베토벤이 귀가 안 좋다. 나는 그런 사람한테 너를 시집 보낼 수 없다. 그리고 저 사람은 평민이고 성격도 고약하고 네가 맞춰서 살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래도 줄리에타는 너무 사랑한 거예요. 서로 실제로 진짜 사랑했어요. 근데 줄리에타가 그 약간 어장관리녀라고도 표현을 해요. 굉장히 여우짓도 많이 하고 뭐 자기가 막 하라는 대로 막 베토벤 쩔쩔 매는 걸 보고 즐기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베토벤이 줄리에타 같은 여자랑 결혼 안 하는 게 좋았을 뻔했다. 진짜 좋았다. 결혼하고도 나한테 계속 뭐 편지도 보내고 그랬다. 약간 귀찮다시피 그렇게 어장관리를 했던 그런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역사에서. 그래서 이제 내기를 하는데 피아노를 새로 갖고 왔고 이제 신하들을 다 내보낼 테니 당신이 피아노 이렇게 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피아노가 좋은지 나쁜지 굉장히 새로운 모델이다라고 하고 아빠랑 줄리에타는 숨어서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베토벤이 피아노 앞에 앉아요. 그리고 저렇게 귀를 대고 듣죠. 그러면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음악이 월광 소나타예요. 첫 음악이 굉장히 달빛이 어스름한 원래 제목은 월광 소나타는 아니었지만 후세에 이제 월광 소나타라고 지은 건데 그 느린 듯 하면서 그런 단선율이 흘러나와요. 그러면서 귀를 대고 들어요. 근데 음악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영화에서도 줄리에타랑 아버지가 이제 감동을 받죠. 그 줄리에타가 다가가서 아는 척을 하니까 이제 너가 나를 배신했구나. 나를 테스트했구나. 하고 화가 나서 이제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못 듣는다고 저 사람은 귀가 먹었다라고 알려줍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네, 월광 소나타 이후에 이제 그 헌정을 하고 나서 이제 헤어지죠. 네. 그럼 여기서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왜냐면은 본인의 귀 먹었고 아까 말했듯이 평민이었고 귀족이잖아요. 아가씨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베토벤이 눈이 너무 높아요. 본인의 그 평민 수준에 맞춰서 그 아가씨들 고르려니 정신 세계가 안 맞잖아. 이쁜 거 찾아야 되잖아요. 이 정신도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욕망과 이게 다 안 맞으니까
불안정한 생활 상태를 계속 느끼는 거예요. 베토벤은. 이상과 현실은 안 맞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월광 소나타가 줄리에타가 헌정됐기 때문에 그녀가 유명해진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했어요. 고독한 천재라고 했는데, 자, 한번 대사가 나와요, 여기에. 제가 일부분만 썼지만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내가 적대적이고 고집이 세고 차갑다고 말하지만 그건 공정하지 않소. 그들은 나의 겉모습만 보고 말하는 거요. 내 입으로 난 귀목없소라는 말을 할 수 없다고. 나의 적들이 내가 청각을 잃어버린 걸 안다면 그들은 날 쓰러뜨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할 거요. 네. 이게 일이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었죠. 혼자만이 갖고 있는 비밀이에요. 내가 귀먹었다는 거. 그리고 그 귀먹지 않았다는 거를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작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귀먹은 상태에서도 계속 어렵게 작곡을 하면서 생활을 해 나가는 거죠. 굉장히 불우한 그런 인생을 살았죠. 혼자 딱 고독하죠. 혼자 걸어가는 저 장면. 네. 자, 일단 베토벤의 가족 구성은요. 아버지, 네, 말한 것처럼 술주정꾼이었죠. 네, 이렇게 술주정꾼이었고, 어머니는 17살에 죽었고, 그 다음에 동생들이 이제 카스파고 요한이 있는데, 카스파의 아들이 이제 카르판이에요. 그래서 카스파는 좀 일찍 죽었죠. 그 결핵으로 일찍 죽었고, 요한이라는 동생은 그 형을 좀 이용했어요. 형의 어떤 출판이라 이런 거를 좀 많이 팔아먹고 그러게 했는데, 이 동생들 다 결혼에서는 별로 실패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카스파의 그 와이프 이제 요한나인데, 실제로 요한나가 좀 사치벽이 심했대요. 그래서 많은 그 재산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카스파랑 이렇게 살면서 많은 재산을 좀 날린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요한의 그 와이프는 굉장히 성격이 드셌다고 합니다. 요한은 좀 살 만큼 살고 막 그랬는데도 굉장히 결혼 생활을 힘들게 유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역사가들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조카 때문에 굉장히 베토벤의 말년이 좀 힘들었죠. 하나밖에 없는 그 피부치 조카를 굉장히 다시 자기가 집착하면서까지 이걸 놓지 않았어요. 그 끈을. 근데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영화에는. 네, 그래서 이제 동생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영화에서 보면 동생의 결혼을 굉장히 반대를 해요. 정말 근데 실제로 요한나가 역사에서도 좀 문란하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토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처자를 만났으면 했는데 이렇게 평판이 안 좋은 여자를 만난다고 하니 반대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보는 앞에서 너는 좀 문란하다 막 욕도 하고 막 그래요. 네, 이렇게 두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속도 위반을 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는 그런 사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줄리에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불멸의 연인이. 그래서 두 번째로 찾아간 여인이 뭐냐면 에르도디라는 여인이에요. 베토벤보다 어렸지만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성숙한 여인인데요. 자, 이 여자예요. 이 여자가요. 잉글리트 버그만 딸입니다. 네, 굉장히 우아하고 지적이고 멋있고 이쁘고 아름답고 다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딱 어울리는 그런 인물을 캐스팅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는 황제 이 피아노를 칠 때 베토벤이 귀가 안 들리니까 자꾸 실수를 해요. 우스운 그런 그 상황이 연출이 되고 하면서 야유를 이제 받을 막 그 직전에 에르도디가 구출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에서는 에르도디와 친분을 쌓고 지내고 있는데, 에르도디는 유부녀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뭐 별거 중이었다. 그래서 베토벤이 이 여자 집에 자주 가고 같이 머물고, 그리고 음악적인 소양도 있죠. 그러면서 또 사상이 맞았어요. 같이 나폴레옹이라는 하나의 어떤 공통적인 화제가 있었던 거예요.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면서 어떤 평등의 어떤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렇게 안 됐죠. 그래서 서로 배신감을 느끼고 뭐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예, 요 장면이죠. 영화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지우는 장면이 나와요. 원래는 보나파르트, 이제 나폴레옹에게 헌정하려고 했는데 나폴레옹이 이제 그 황제가 되면서 실망을 한 거예요. 베토벤과 이런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쫙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도 역시 평범한 인간이다. 인간이 올라서서 독재자가 되고 싶은 거다. 똑같다. 그래서 베토벤이 엄청 실망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영웅 교향곡이 굉장히 유명해요. 나폴레옹이 유명한 이유는 여기서 영웅 교향곡, 원래는 나폴레옹에게 주려고 했던 교향곡이기 때문에 이게 유명한데요. 여기서 보면은 왜 베토벤이 나폴레옹에 이렇게
그 기대를 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평등을 꿈꾼 거예요. 그렇다고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뭐 다른 사회주의 뭐 이런 게 아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평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슬픔들, 이걸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에 의하면은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무한한 자유와 국민적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네, 누구나 나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랬고, 네, 보통 선거를 희망했고, 그리고 나폴레옹이 그것을 실시해서 올 인류 모두가 그 행복의 기초의 그 발판이 느껴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무너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베토벤의 그 영웅 교향곡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에르도디 영화에서 이제 에르도디한테 어떻게 그 위로를 하냐면요. 에르도디 아들이요. 그 영화에서 전쟁통에 죽어요. 근데 이제 실에 빠져 있어요. 엄마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어디다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근데 보통은 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은 잘못 위로를 해가지고 오히려 더 슬픔을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이 베토벤은 정말 큰 위로를 어떻게 하냐면 작곡을 해요. 예, 이 에르도디를 위해서 작곡을 유령, 두 번째 악장이 좀 으스스한 분위기 때문에 유령이라는 곡을 붙였고 그 당시에는 유령이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이 곡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들하고 대화하라고, 음악 안에서 대화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진정한 위로를 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죠. 감정이입도 잘하고.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로 나오는데요. 원래는 에르도디가 굉장한 피아니스트래요. 피아노 너무너무 잘 쳤대요. 그러니까 이제 베토벤의 이 사상이 맞았겠죠. 네. 근데 이제 그 베토벤이 나는 유부녀하고는 깊은 관계는 안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알 수는 없대요. 학자들이 그건 알 수 없고 일단 말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영화에서는 에르도디하고도 이제 깊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신들러가 이제 에르도디를 찾아가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신들러가 내가 왜 베토벤의 추종자가 되었냐면 하면서 이제 바이올린 소나타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이올린 소나타에 얽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거기를 듣고 있었는데 베토벤이 와서 뭐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음악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이라도 아, 음악이란 이런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 베토벤이 이렇게 말해요. 신들러한테. 음악은 무서운 걸세. 왜인 줄 아나?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 음악의 역할이 뭐니? 이게 뭘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음악은 영혼을 맑게 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뭐라고 하냐면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음악은 작곡자의 정신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하는 말이 청중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음악은 최면과 같아. 이 곡을 썼을 때 내 마음의 상태를 느낄 수 있겠나? 이제 요 대사가 나오면서 음악이 굉장히 격정적이에요. 네, 굉장히 격정적으로 막 흘러요. 크로이체라는 어떤 바이올린 소나타 곡인데 엄청 격정적으로 막 굉장히 빠른 템포로 바이올린 선율도 막 들리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베토벤이 남자가 연인에게 가고 있는 중일세. 그런데 빗속의 마차는 진흙탕에 빠지고 말았지. 그녀는 영원히 기다리지 않지. 바로 그 남자의 초조한 심정을 표현한 거라네.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베토벤이 이제 기다리다가 막 그 여자가 먼저 가고 그 칼스버드 호텔에서 그 장면이 막 나옵니다, 영화에. 그러면서 베토벤이 또 계속 얘기해요. 음악이란 그런 걸세. 작곡가의 감정이지. 듣는 사람의 입장 및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 작곡자의 감정을 느껴야 이해한다고 할 수 있어. 그 점이 중요하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신들러의 눈에 눈물이 뚝뚝 흐릅니다. 감동을 먹은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수많은 작곡가의 작품을 들으면서 그 작곡가의 감정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좀 불가능하죠. 대신에 우리가 그 음악을 들으면은 그 음악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겠죠. 이를테면 내 어린 시절의 그림이 떠오를 수가 있고 내가 상처받았던 어떤 슬픈 음악을 들으면 떠올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음악은 그냥 느끼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클래식은 말이 없잖아요. 가요는 가사가 전달이 되니까 그 가사를 느끼지만 클래식은 무궁무진해요. 모든 감정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어요. 예, 클래식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신들러가. 그의 말은 나의 감겨있던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는 그의 추종자가 되기로 결심했답니다. 천재성을 알아본 거죠. 네. 되게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딱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신들러의 추종자가 됐고 밤새도록 얘기를 합니다. 에르도디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이 장면이 나와요. 얘기 끝에 그 칼 때문에 그 칼의 인생이 이제 그 베토벤이 영입되면서 그 베토벤이 인생이 좀 망가졌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칼이 다행히
재능이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재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막 알려주고 영화에서는 엘레지를 위하여를 이렇게 알려주는데 못 쳐요. 그러니까 이제 베토벤이 좀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편집증적으로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모든 걸 다 따라다녔대요. 학교도 따라가고 뭐 이렇게 무도회장 같은 데 가면 거기서 따라가서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숨이 막혔겠어요. 칼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행한 인생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살은 굉장히 죄예요. 왜냐하면 내 목숨을 끊는 건 기독교 그 시대였기 때문에 감히 그 기독교에 자살하지 말라 그런 명령을 어겼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매장감인 거예요. 이 칼은 다른 직업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밖에는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살에 그 미수로 그쳐야 대신 다행히 미수로 그치고 군대를 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베토벤 영화에서는 베토벤이 찾아가요. 놀래서. 그 가장 사랑하는 이 혈육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본인은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쟁취를 한 거예요. 그 뭐라고 하더라. 그 찾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 양육권 분쟁에서 이겨가지고 데리고 와서 잘했는데 본인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칼을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쟁취를 했지만 굉장히 또 슬프죠. 그러면서 이런 편지까지 받아요. 칼한테.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네, 내 사랑하는 조카를 못 보는 이 슬픔까지 예, 같이 이렇게 겹쳐 안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여기 표현에 의하면은, 네, 무서운 마음의 타격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칼한테, 그러니까 연인들의 어떤 그런 사랑이 이제 다 무너지고, 그다음부터는 옷도 막 노숙자처럼 입고 다니고, 이제는 여자한테 잘 볼 이유도 없고, 뭐, 그냥 생활이 엉망이 된 거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그래도 계속 작곡을 조금씩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베르도디한테 당신이 불멸의 연인 아니냐 했더니 자신은 아니래요. 나는 베토벤을 사랑했지만 베토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여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찾아가죠. 그 세 번째 여인이 요한나 판 베토벤이에요. 베토벤의 바로 밑에 남동생의 부인을 찾아갑니다. 근데 원래 실제로 그 당시 소문이 있었대요. 그 평생 원수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화해를 했지만 요한나를 굉장히 미워했고 요한나 역시 증오했어요. 베토벤을.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이제 어떤 풍문이 들었냐면 동생이 죽고 나서 요한나한테 청혼을 했는데 요한나가 거절을 했다. 그래서 증오했다. 베토벤이. 이런 풍문도 있었고 서로 어쩌면은 그 칼이 베토벤 아들일 수도 있다. 그런 소문이 돌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감독이나 이 영화에서는 그런 풍문들을 좀 이렇게 삽입을 해서 영화에다 이제 쓴 거죠. 근데 사실은 아니라는 확률이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까 말한 요세피네가 이제 강력한 후보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요한나가 항상 이렇게 증오하고 서로 앙숙이고 아들 문제 때문에도 다투고 4년간의 법정 투쟁까지 벌이면서도 그 안 버렸어요. 증오를. 그런데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해요. 합창 교향곡을 작곡을 하고 들었거든요. 그 후에. 그러면서 그런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사람을 증오할 수가 없다. 그 합창 교향곡을 듣고요. 네, 그런 말을 합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중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홉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유명한 게 이제 운명교향곡.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네. 그 운명교향곡. 많은 사람들이 첫 그 소절은 다 알죠. 딴딴딴딴. 예, 그거 알고. 그다음에 영혼교향곡도 굉장히 유명해서 많이 이제 그 연주가 되고 있고요. 합창교향곡. 최초로 교향곡에 사람의 목소리, 노래를 집어넣은 거는 베토벤이 최초예요. 그러니까 센세이션한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그 실러라는 그 한이의 송가의 시의 그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합창 교향곡에 넣었다고 합니다. 사악장에. 네, 그래서 요 당시에 한이의 송가를 했을 때는 어마어마했었던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치고 이제까지 못 들어본 어떤 천상의 소리 같이 너무너무나 이 웅장한 노래를 한 거죠. 근데 안 들리는 이 상황에서 이 교향곡이라는 게 그냥 뭐 피아노곡 하나 달랑 쓰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많은 악기를 다 배합을 하고 그 음역대라든지 그걸 한 악보에다 옮겨 적는 건데 베토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천재는 맞아요. 그죠? 엄청난 이 작곡가죠. 이 역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향곡에 이 베토벤과 9교향곡을 쓴 분이 뭐라고 했냐면 좀 마지막 쪽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미래의 가장 위대한 시인조차 그와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 정말로 엄청난 작품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베토벤이 그 살아있으면서 모든 비참함과 슬픔과 고통과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가지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창리하려고 했고, 뛰어난 음악을 만들려고 했고, 후세를 위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한 모든 것이 함축돼서 이 음악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작품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렇게 훌륭한 그 교향곡이 없어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긴 거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어린 시절에 베토벤이 나와요. 아빠가 술주정뱅이인데 이제 술 먹고 와가지고 베토벤을 구타해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도망쳐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집에 있으면 아빠가 오면은 그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 또 맞겠다. 이 장면이 이제 베토벤이 이제 신동 소리 못 들어가지고 실패하고 와서의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구타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장면은 또 누워 있는데 와가지고 또 때리고. 그래서 베토벤이 도망을 쳐요. 막 도망을 쳐요. 바깥으로 도망을 쳐요. 자유를 갈망을 하는 거죠. 어린 나이에 그런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베토벤의 전생에 걸쳐서 그의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무단히 노력을 한 베토벤의 흔적이 아닐까. 그래서 이 장면이 나오면서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이 울려 퍼져요. 자유를 갈망하는 듯한. 어린 나이에도 자유를 갈망하고, 나이 들어서 본인의 고통과 사랑을 못 이루었잖아요. 수많은 여인을 사랑했지만 내 분신을 못 찾았잖아요. 음악에 몰두하고 그 시련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했던 베토벤의 그림을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감상할 수 있어요. 네, 여기 환희를 창조한 베토벤. 네, 여기 보면 되게 유명한 말이죠. 네, 불행하고 가난하고 불구이고 고독한 사람, 마치 고뇌로서 빚어진 것 같은 사람. 세상에서 기쁨을 거절당한 그 사람이 너무 슬프죠. 기쁨을 거절당했대요. 스스로 환희를 창조한다. 왜냐면은요, 본인만 즐거우려고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음악은 치유의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들으면은 치유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후세를 위해서. 베토벤은 스스로가 천재인 걸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귀족들한테도 동등한 그런 막 이렇게 귀족들을 멸시는 안 했지만, 네, 추앙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후작한테 그랬대요. 귀족은 많지만 베토벤은 나 하나다. 네, 본인이 천재인 걸 안 거죠. 그러면서 이 환희의 송가, 예, 이 곡이야말로 정말 괴로움을 뛰어넘어 기쁨으로 이렇게 함축된 거예요. 이 생애가 이 음악에 녹아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년이 이제 베토벤이 쓸쓸한데요. 그 죽음에서 해방된 거죠. 죽음으로써 모든 게 다 이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죽으면서 이제 그게 됐고. 또 베토벤이 그 운명할 때 희극의 종결, 뭐 희극이 끝났다라고 했지만 어쩌면은 그건 비극의 종결이다. 베토벤이 그 고통이 이제 종결로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슬픈 이야기는 자, 눈을 감겨줄 때 가족과 함께 내 남동생, 뭐 가족과 함께 뭐 자식이라도 있으면 자식이 눈을 감겨주거나 와이프가 있으면 와이프가 손을 잡아줄 수도 있는데, 예. 네, 죽을 때 여기 표현에 의하면 아무 인연도 없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감겨줬대요. 그리고 그날은 바람도 불고 눈보라가 휘날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슬픈 죽음을 맞이했죠.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조안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불멸의 연인에게 붙인 자기가 그때 보지 못한 편지를 읽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 나레이션이 흘러요. 여기 쭉 흘러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온통 당신 생각뿐이요. 내 불멸의 연인이여, 때론 슬픈 추억, 때론 기쁜 추억, 운명의 끈이 우리를 다시 이을 때까지 오직 그대와 결합하는 것만이 내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대는 내 인생이며 나의 전부라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영원히 사랑해 주시오. 영원히. 이게 베토벤이 쓴 글이에요. 지금 아마 이렇게 연애 편지 쓰는 남자가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문자 띡, 뭐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말겠죠. 근데 이 당시에 베토벤은 굉장히 심성이 너무너무 여리고 가녀리고 그러면서도 음악 작곡하는 거 보면 굉장히 웅장하죠. 네, 웅장하면서 그 모든 감정들을 다 음악 안에 쏟아놓고 그런 모든 시련과 고통을 음악으로 승화시킨 진정한 이 시대의 그 당시의 예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그 훌륭한 음악가입니다. 예,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 음악이 흘러 나오면서 이제 베토벤의 무덤 묻힌 그 조안나가 가서 이렇게 가만히 물끄러미 쳐다보는 장면으로 이제 끝을 맺는데요. 어떠신가요? 베토벤, 우리가 베토벤의 음악을 항상 뭐 고전시대 음악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베토벤 인간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 그 음악이 왜 숭고할 수밖에 없는지, 정말 그 환희라는 그 환희의 송가가 왜
대작인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시련과 고통이 다 녹아들고 우리에게까지 몇백 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사랑받는 음악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렇게 베토벤의 생애와 음악을 잘 봤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되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